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상황을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연말이지만 그래도 좀 올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밤에 쏟아졌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부럽게도 올라줬더라고요. 근데 국내 증시를 보면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다가올 핵심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일단 연말이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모멘텀을 시장 내에서 기대하기보다는 1년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이미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바뀌어가고 있다,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이제는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죠. 연말 장 마감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을 좀 대비를 하고 미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 그러면서 내년도 1월 달에 포트폴리오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 일단은 방향성을 잃었다, 방향성이 없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 중에서 계속되어지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슈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4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리를 좀 해본다라면 일단 FOMC의 금리 정책 스탠스가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와 관련된 경기의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에 대한 어떤 그 서로 간에 그 밀고 당기는 그런 시장의 투자 심리. 세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 좀 기타 사항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급망 이슈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변동성, 그리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그 공급망,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장기화로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 점차 화해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 정책의 스탠스. 지금 시장의 기대감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물가 정점이라는 이슈.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강도가 어디가 과연 제일 정점이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미 금리 인상의 강도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인상 강도의 정점,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쪽 기대는 일단은 넘어갔고요.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되겠느냐, 금리 하락의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로 시장의 관심사항이 옮겨갔다.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그 스탠스는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내년 1,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져드는 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그리고 사실상 그저께까지도 시장이 조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특히나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에 대한 경착륙, 연착륙에 대한 우려감으로 대두가 되면서 그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향후 핵심 경제 지표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고용이 있습니다. 고용마저도 둔화가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되면서 저축금마저도 고갈이 되어지게 된다라면,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내년 1월 초면 바로 이번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파급 시차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파급이 되면서 효과가 미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고스란히 기업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 기업 실적의 둔화 부분이라는 현실적인 부분과 통화 긴축의 완화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투자 심리 속에서 어떤 부분이 먼저 작용을 해서 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그 주요한 어떤 그 시장 전개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시장의 투자 심리, 어찌 보면 현재 당장 나타나는 기업 실적의 둔화에 포커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화 정책의 완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히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전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의 현황이 아마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 둔화, 우리가 이 벽을 넘어야만 할 것이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우리 시장의 그 투자 심리의 중심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 사실은 지난밤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작용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꼭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결국 기타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소비라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될 것이고, 생산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공급망 이슈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결국은 가장 큰 핵심 방향성 힌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내년도 1월 어떤 모습이, 그리고 어떤 그 이벤트 내지 어떤 이슈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지 크게 4가지 정도, 이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크게 변함 없는 그 새로운 이슈의 부각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4가지 이슈 같이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연말 나시고 내년 연초 증시 대비하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다가올 핵심 이슈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연말은 다들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시기고 이제 저희도 1월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1월 효과 안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짚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과 시사점 알려주신다고요?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산타랠리는 저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1월 효과가 이제 떠오를 것이냐, 아니면 1월 효과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1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1월 효과를 상당 부분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효과 크게 2가지죠. 하나는 배당락의 회복, 한 가지. 2번째는 주요국들의 2023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성,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 이 부분, 이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배당락의 회복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2번째 말씀드렸던 정책 방향성, 이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 그 2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G2 국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가 아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은 좀 금리 인하 시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시장을 좌지우지할 상황은 아마도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계속 스물스물 빠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정중동의 상황으로 계속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왜 늦어지게 될 것이냐? 8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의 명목 기준 목표는 이겁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2%대 진입. 2%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원,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지 이 부분, 그 사이까지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고 경기 둔화선에서, 경기 연착륙선에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대해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은 그 와중에 내년 연초에 상당 부분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방역 규제는 분명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기조는 계속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내년 전인대 이전, 전인대를 전후한 어떤 그 시점까지 그 제로 코로나는 완화될 것이고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경기 부양 상황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중국 관련주, 그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 말씀드려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이 부분 잘 참조하시면서 큰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성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수님이 직접 포착한 히든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한파가 조금 더 일찍 들이닥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이게 1월 초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그 올해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어닝 시즌, 소위 말하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반도체 업종을 안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담감, 사실상 상당 부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의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가능성도 크게 대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그 심지를 굳게 먹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분명하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에 충실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수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혁신적인 수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라 함은 PC랄지 서버랄지 통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D램이랄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랄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혁신적인 수요, 소위 말하는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어지는 분야가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 자동차 4차 산업혁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전 내지는 혁신, 혁명을 일으켜내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내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이런 부분들에 우리나라가 조금 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세계적인 수요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재고 조정 사이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특히나 전통적인 수요 측면에서, 혁신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전통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이미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팬데믹이 끝나간 상황, 바로 교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교체 주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체 주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1, 2년 이상은 새로운 교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고 조정 사이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하나 혁명이라는 부분과 진화라는 부분. 혁신적인 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핸드폰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텔레비전의 어떤 화면의 대형화, 이런 부분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진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와 혁명 사이에 사실은 공급의 급증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기업 내 재고 관련된 항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재고 회전율 또는 재고 회전 일수, 지난 분기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냐 아니면 늘어나게 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기업 실적 전망,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IT나 가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에 아직 진입이 안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인 판단을 좀 해볼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그 반도체 업황의 침체기 또는 둔화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T 업종 내 주요 기업들이 과연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정책을 써왔느냐, 경기 상승기 영업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락기에는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영업적인 측면, 투자 활동이 늘어나고 생산 활동이 증가하고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지난 한 2, 3분기 전 정도까지가 시장 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의 둔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재무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경기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저퍼로 분류되었다라면 이제는 상대적인 고퍼로 분류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주주 환원 정책. 애플 컴퓨터 예를 든다라면 ROE 25%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과거에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고퍼주로 분류가 되기 전에 고퍼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 주주 환원 정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IT와 반도체 2차 전지.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라. 저는 지금 현재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매수 타이밍을 포착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을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분명히 혁명 중심의 모멘텀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공급 측면에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고퍼에 매수해서 저퍼에 매도하는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간단하게 오늘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중동을 염두하시고 연말 연초 증시 포트폴리오 선제적인 내년 1월을 대비한 선제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자. 연준의 최우선 지표가 바뀔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는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고용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기대감 조심스럽게 가져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우호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좀 불안하다라면 연준의 어떤 그 판단은 강력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금리 스탠스가 상당 부분 완화적인 태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1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높겠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1월 효과, 배당락의 회복과 정부 정책 기대감, 그 사이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전개, 이 부분은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세 번째,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적 중심으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가능성.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지금 현재 조용한 연말 증시 상황 속에서 내년 1월 장이 시작하자마자 내년 1월 초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그러니까 긍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연말 일주일 남은 연말 증시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자세하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영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영역이 또 하나 있죠. 이 테슬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절반 이상 폭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같이 2차 전지주들도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테슬라 주가 급락 여파 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증시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에버코어 ISI와 미즈호 등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세를 기록했죠. 에버코어는 테슬라의 주가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50에서 163달러는 추가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치명적인 전선이었죠. 그 지지선을 지키는 데 실패를 했으며 기술적 분석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감정적인 주식 진입 지점인데 지금 지점에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준이 2년 전 매수했다고 해도 손해를 봤을 구간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이익률을 칭찬하면서도 투자자들은 이미 이 같은 장점을 잘 알고 있으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수요에 대한 전망 싸워야 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중국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주호 분석가인 BJ 라켓이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330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2023년까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자동차 최종 수요가 기대보다 부진할 것이다. 그간의 자동차 생산 전망이 무색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전일 KEC, EM플러스, 캠트로스, M플러스, 삼성 SDI의 일진 머티리얼까지 일부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관련주들의 하락, 전기차 보조금이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소식 등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때 경제적인 메리트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2차 전지는 미래의 독보적인 수요층을 가지게 될 요소임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력한 전기차 지원 정책도 시장의 전기차 수요와 맞물려서 점점 적정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죠. 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반면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소재 중에 하나인 리튬. 이 리튬이 관련돼서 이 리튬을 국내 기업인 포스코 그룹이 국내 최초로 채굴하고 재련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이유는 이 리튬 관련주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스코 그룹 리튬 사업 투자 본격화 및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 성공 소식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포스코그룹이 2018년도에 인수했던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모 인근의 그 소금 호수입니다.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현지 리튬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포스코그룹이 2025년까지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 사업에 대략적으로 2조 5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연간 1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으면서 자체 기술로 리튬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혔죠. 그 리튬 여모는 볼리비아, 칠레와 인접한 리튬 삼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리튬 삼각지대에서는 전 세계 리튬의 65%가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포스코그룹이 이 여모와 약 2만 5,500헥타르에 대한 관권을 사들였고요. 이곳은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 정도로 전기차 배터리 3억 개를 만들 수 있는 대략적으로 1,350만 톤 이상의 탄산 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이다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이날 언론을 통해서 국내 최초 배터리 등급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생산한 배터리 등급 수산화 리튬은 자체 성분 분석 결과로 순도 99.995%에 달하면서 배터리용 원재료 규격에 부합하다라고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리튬 플러스는 이번에 생산한 수산화 리튬 초도품 샘플을 글로벌 리튬 배터리 제조사, 글로벌 양극재 및 전해질 제조사, 리튬 전고체 배터리 소재 제조사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샘플에 대한 회사들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제품을 정식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 이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배터리 투자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현재 리튬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튬의 상승세는 참 애매한 시장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생산을 해서 공급망을 형성하겠다. 오늘 같은 이슈로 당분간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좀 단타적 접근, 리튬 관련주들의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단타적 접근의 투자가 용이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 이슈를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리튬 관련주 오늘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또 괜찮은 종목이 하나 보였었는데요.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시총 5,818억 정도가 되는 일본 SE사와 합작을 통해서 설립을 했고요. 토목용 특수자재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PC 강연선을 2번 꼬아서 케이블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공법으로 인해 그런 기반으로 연구 앵커 타이 케이블, 케이스 흔들고리, 교량용 케이블 등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와 리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79억 원 정도로 약 3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양산 관련 원료 투입을 시작했고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리튬 종합 소재 회사 리튬 플러스가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국내 최초로 배터리 등급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생산한 배터리 등급이 99.995%에 달하는 순도, 배터리용 원재료 규격에 부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렇게 생산하는 그 배터리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근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했었고요. 그중에 84%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이번 대량 생산 성공이 배터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첫걸음이다라고 이 기업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가격 우상향 속에서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양산 관련 원료 투입 시작 테마라는 그 상승 속에서 현재 이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갭상 출발 후에 차익 실현이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전일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시점에서 21일평 노란선을 지지받으면서 외인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의 상승세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입가는 23,000원 부근이 매력적이고 목표가는 31,000원 전고점을 돌파, 또 손절가는 11일평 지지 라인인 2만 원 부근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튬 관련된 종목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은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장 전략 어제 우리 미증시의 상승분으로 인한 또 강보합권 유지를 하면서 그나마 잘 버텨주었다라고 생각했던 하루였는데, 그나마 코스닥이 소폭으로라도 상승 마감한 것이 반발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되면서 일본 은행의 매파적 통화 정책에 따른 엔화에 이어 원화 강세가 이어졌던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 업종 강세가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중국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형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지금 예고를 하면서 드라마 콘텐츠주들의 중국 판권 판매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제 미증시에 또한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에 힘입어서 경기 침체 이슈 완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했던 모습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거기에 나이키가 생각보다 좋은 튼튼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증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장 상황을 연출해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어제 소폭으로 상승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푸틴의 망언으로 소폭 상승했죠. 재건주들 오늘도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드라마 카지노 방영 시작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열풍을 이어갈지, 컨텐츠들의 흐름, 리튬 관련주들의 또한 움직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장 대응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저희가 공시 살펴볼까요? 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 그리고 지분 매각 처리도 왔던 신한지주의 자회사 제주은행을 준비해봤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어떤 답변 이후의 향후 전망 그리고 모멘텀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 이 주가 변동성이 컸던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일단 자세한 공시 내용 전에 기업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1969년 3월에 설립이 돼서 1972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예금을 재원으로 장단기 대출과 카드 업무, 환 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 업무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지방은행이고요. 제주도 내 23개 지점, 6개 출장소, 서울, 부산 지역에 각각 1개 지점으로 총 31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고 3분기 말 기준 126개의 ATM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말 기준 예수금은 원화 예수금 5조 7,758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 1,767억 원, 외화 예수금 123억 원 등 6조 611억 원의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신한금융지주로 지분 7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이 2,045억 원, 영업이익 226억 원, 당기순이익 18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제주은행 공시 내용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공시에 대응을 했습니까?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은 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이 공시상의 어떤 중요한 어떤 유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사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12월 21일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바로 어제였죠.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전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요 공시 대상 없음입니다.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확정 사항과 미확정 그리고 마땅한 어떤 답변 사항이 없을 때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라고 좀 답변을 하는데 회사는 이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목입니다. 주식회사 제주은행의 발행 주권의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는 12월 20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된 공시 중요 정보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개월에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는요. 분기보고서, 3분기 보고서가 있었고요. 향후 1개월 이내 추진할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후에 기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공시도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매일경제에서 제주은행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과 지분 매각설로 인한 주가 급등 보도에 대한 해명 공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공시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세하게 공시 내용 살펴봤는데 이게 사업 모멘텀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좀 전환하겠다. 그리고 지분 매각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단기에 무려 4거래일 만에 67%가 좀 급등했습니다. 일단 기대감만 좀 수반이 됐었고, 당시에도 이 끊임없는 신한금융지주사의 어떤 제주은행 매각설들이 과거에 네이버로부터 또 매각을 하겠다라고 또 한 차례 좀 매각설이 좀 돌기도 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회사가 신한금융지주회사 측이 최종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이번에도 좀 같은 이슈가 좀 부각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4대 금융지주사에 비해서 제주은행의 인터넷 전환설 자꾸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4대 금융지주사 중에서 유독 신한금융지주만이 인터넷 은행 매체의 어떤 투자라든지 인터넷 은행 전환에 관련된 어떤 사업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금융지주사 안에 있는 계열사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좀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은행의 어떤 지분 매각설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번 어떤 이 지분 매각설, 인터넷 은행 전환설은 일단 뭐 해프닝으로 좀 끝난 상황인데 단기 급등한 어떤 주가의 어떤 기대감들이 금일 크게 좀 영향받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산다는 사람도 판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 관련돼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관련돼서 이 제주은행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도 궁금한데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금리 인상, 기준금리 어떤 인상 이슈로 인해서 이 금융지주사의 어떤 순이익이 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성 개선 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절 실적 매출액은 37.5%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12.8%가 감소됐고요. 당기순이익은 10.1% 좀 감소되면서 2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소폭 좀 증가됐지만 전년비에 비해서는 손익이 좀 감소되고 있다. 자, 이 이유는 지금 이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이 시중은행의 어떤 이 수익성이 크게 좀 제고되는 것에 비해서 지방은행의 어떤 한계점을 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의 어떤 전환도 가시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면에서는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어떤 매각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전환도 도모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살펴보시면 전일 종가 13,850원, 최근 4거래일 급등 요인
12월 21일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15,250원 신고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사실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해프닝으로 좀 작용이 된다면 12,600원이 크게 이탈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12,600원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당분간 이 기대감에 어떤 수반되는 매수보다는 향후 사업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손익 개선 여부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제주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와 약세를 보이는 업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업종을 좀 골라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첫 번째로는 신고가가 나는 업종, 이 부분이 연속해서 신고가가 나는 업종이 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시즌 때는 실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그 향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건설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캐터필라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캐터필라의 실제 납품을 하는 신성 TC,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장비 기계 관련 종목들은 종전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때 주가가 강한 경향이 있어요. 물론 3분기 실적을 보고 움직였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설 장비군으로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키,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각각 12%, 5%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이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은 유지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의 비용 통제를 통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나이키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백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가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실적이 잘 나왔으면 이 납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할 텐데 재고는 그렇게 줄지 않은 상황인데 비용 통제를 통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납품과 관련된 기업은 주가가 강했다가도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어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이 강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키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전에 주가가 강했고 실제 그 부분이 뒤에 반영된 그런 시차를 두고 반영했다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군 주식들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특성은 우리가 지수와 그다음에 업종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지수가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신저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수가 밀려 내려오다가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 이러한 요소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합적인 업종과 지수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대입해 보면
갭 상승의 가능성은 높기는 해요. 이론적으로 한 15%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상승 출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급하게 추격을 하기보단 장 초반 한 30분 정도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종목은 특징주는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캐터필라 신고가와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 장비 부분 사업에서 마진이 증대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굴착기 부분이라든지 휠로더 이쪽 부분 다양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현대중공업 사업부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인적 분할 방식으로 따로 떼서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업황의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 미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10년 동안 총 1조 달러 투자하는 부분이 11월에 통과되었었고요. 올해부터 도로라든지 교량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건설 장비의 수요 회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기후의 중동 이쪽에 건설기기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한 21% 정도 됐는데 지금 중국 현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아졌지만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그쪽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진 상황이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은 글로벌의 국가의 인프라 투자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3,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기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접근 전략까지 이야기해 봤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는 원자재 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유가가 우선 70불대 후반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유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할 수 있는데 60불대 를 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침체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켈 가격이 4%대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양극재라든지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점, 그 부분이 4분기 실적 우려까지 연결해서 반영이 되는데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했고, 설탕 가격이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재당이라든지 이 부분의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대한제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원자재 가격과 연결해서 매매하는 이벤트적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실적이 여기에서 좋아진다라는 접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팟성의 매매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탕 관련 제당 사업 이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약 45%가 설탕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 가격이 5년 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 부분 설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러한 반응과 연결해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점은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실제 이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긍정 요인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는지 그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68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장중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